네, 이렇게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폭격을 지속하고 있고 또 이란도 보복을 가하면서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란이 계속 부인을 하다가 하메네이 사망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37년간 이어져 왔던 하메네이의 이란 철권 통치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 이 사태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하메네이는 이란에서의 절대적인 지도자입니다. 네.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이 하메네이의 지시를 받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실제 결정은 하메네이가 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39년이나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호메이니 1979년에 회교혁명을 완성했던 호메이니의 참모로 시작해서 네. 호메이니 혁명이 시작된 다음에는 국방부 차관을 하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불과 3년 만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호메이니가 89년에 죽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로 됐던 거죠. 그래서 39년을 통치를 했는데 정말로 장기 집권한 거죠. 네. 상당히 보수적이고 율법에 대해서 능하고 그래서 원칙주의자니까 굉장히 이제 엄격한 보수주의자인데 한때는 또 2010년대에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합의를 할 때는 또 그렇게 하도록 또 용인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인권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 여성에 대한 엄격한 율법 강요, 네.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활동을 막고 또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인권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결국은 미국이 6월 달에 이스라엘이 폭격할 때 그때 뭐 대항을 했지만 사실은 역부족으로 대항하지 못했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보수적인 지도자를 했는데 금년에 와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란에 있어서의 그 이슬람 그 정권의 지지 기반이 누구냐 하면은 상공업자들이에요. 네. 근데 상공업자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니까 뭐 원인은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도저히 못 살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시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뭐 한 3천 명 정도 죽었다 그러는데 시위를 진압하느냐고. 네. 서방에서 보기에는 최소 10,000명 이상 죽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당한 개입의 명분이 됐던 거죠. 네.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협상으로는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했던 이 하메네이 정권이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군사적인 조치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이 인권 문제가 이제 명분이 됐던 거고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막 살해했다. 그 다음에 핵을 개발했는데 핵이 과거에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과 미국이 핵 합의를 했거든요. 아까 그렇죠.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란이 핵을 동결하기만 하면 이미 핵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핵 무기까지는 아니죠. 농축 우라늄을 아주 저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는데 일단 폐기가 아니라 동결만 해도 모든 제재를 해제시켜줬다. 그래서 해제시켜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완전히 합의를 깨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이란이 그 당시에는 20% 저농축밖에 못했는데 이젠 60%까지 농축을 한 우라늄을 상당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이란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실패로 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마음속에 갖고 있었겠죠. 네. 더 이상 안 되겠다. 나의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만회한다는 셈으로 지도자를 제거하고 핵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지금 협상을 3번이나 했는데 그 3번 하는 도중에 이란이 여간해서는 완전히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란이 제안한 것도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핵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전홍축 우라늄은 평화적 목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해서 포기를 안 하니까 공습을 한 겁니다. 네.
어쨌든 정권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함으로써 이번 공습이 이란의 권력 구조나 또 이란의 영향권에 있는 또 중동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외교 지형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란이 단지 이란 한 나라가 아니라 시아파의 리더로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라든지 또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네.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고 또 가끔 테러도 하고 이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이란은 테러 세력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의 이 정권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는 대단히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팔레비 정권이라 그래서 네. 완전히 친미 정권이었어요. 네, 네. 중동에서 가장 친미 정권이 이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야톨라 호메이니 지도자가 회교 혁명을 해서 완전히 팔레비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회교 신정 국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테러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란이 어떤 체제를 갖게 되느냐는 대단히 지금 큰 서방에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엄청 큰 관심사인데 근데 과연 지도자 하나가 바뀌었다고 그 체제가 바뀔 것이냐. 그래서 지금 후계 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하메이니도 자기가 언젠가는 암살당할 거를 예상을 하고 언제든지 미국이 제거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후계 체제를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그 다음에 대법원장, 그 다음에 이제 회교 그 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헌법수호위원회라는 네네. 거기에 이제 율법학자, 자기 같은 종교인을 3인의 지도 체제를 해서 오늘 그게 이제 지도 체제가 마련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알리 라리잔이라고 하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 사무총장,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그 실장이나 무슨 사무총장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전담하는 하메이니의 최측근 부하. 이 사람이 2008년에서 20년까지 12년이나 이란의 국회의장까지 했습니다. 아, 장관도 4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본래는 개혁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말부터 있었던 이란의 소요 사태를 강경하게 진압한 또 배후에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는 강경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란 내에 강경파는 저 사람은 옛날에 개혁파였으니까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연 누가 최고 지도자의 지위에 오르냐 요거를 주목해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이란의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군 중에 일부고 근데 가장 강력하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중요한데 이란 군하고 혁명 수비대가 조율해 가면서 과연 이슬람 신정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네. 아니면 민주 체제로 가는 걸 지지할 것인지 이게 제일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앞서 잠시 전해드렸지만 그리고 또 짚어주셨지만 3인 체제 임시지도자위원회가 일단 네. 구성이 된 상태고 근데 여기서 내놓은 메시지가 네.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내놓을 수 있는 보복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란은 늘 그래왔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면 거기서 피해 복수를 하겠다. 네. 아주 가장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항상 그래야 정권이 유지되니까요. 그러니까 저 말만 가지고는 100% 알 수가 없고요. 과연 이란이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 능력만 있다면 하려고 하겠죠. 근데 네. 제일 무서운 거는 중거리 이상 미사일이 약 2,00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6월 달에 12일 전쟁에서 상당히 이제 제거가 됐고 뭐 생산은 한다 그러는데 한 달에 뭐 불과 50개밖에 못 만드니까 늘어봤자 지금 2,0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요번에 또 많은 또 미사일을 또 제거하는 또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느냐. 또 미사일만 있으면 뭐 합니까? 발사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사대도 많이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또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도 제거됐어요. 네.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도 제거했고 그런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과연 보복을 하겠냐.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또다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란의 그 공격 능력은 계속 제거가 되겠죠. 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도 당분간 공습을 계속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지금 가진 능력이 손상 안 하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상당한 보복을 하겠죠. 2,000개라고 하면 그걸 다 쏜다 그러면 한 100개 날라오면 그거 다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저께도 공격을 당해서 보복 공격이라고 바로 즉각했는데
옛날에 저 작년 6월 달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습했을 때는 12시간 뒤에 약속대로 나듯이 우리 곧 공격할게 그러고 쐈거든요. 아.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바로 보복하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미국이나 이스라엘 발표로는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복하는 게 그렇게 큰 피해를 낼까? 조금 좀 회의적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단호하게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공격할 방침이라서 계속 두들겨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런데요. 네. 어쨌든 간에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란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일단 이 부분을 좀 의심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란도 지금 보복 공습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공습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각종 미사일로도 쏘고 그 다음에 그 전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전투기가 가서 폭격을 하고 네. 직접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이란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네. 단지 미사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공습이 아니라 미사일 공격이죠. 미사일 공격인데 숫자가 중동 지역에서는 최고로 많다 보니까 미사일 방어망으로 그 막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드 미사일 같은 게 하나에 뭐 수십억씩 합니다. 네. 엄청 비싸기 때문에 네. 이란의 미사일은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막다가 다 소진돼 버려요. 그러니까 방공망이 지금 약하다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큰 취약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발사대나 미사일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피해를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사실 이 모든 공습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이 노선이 네. 지금 굉장히 강경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냉전 시대 때를 또 떠올리게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옛 소련을 상대로 하는 이런 어떤 군비 확장 경쟁이 나타나면서 등장했던 논리가 바로 이제 이런 힘을 통한 평화 이런 논리들이었는데 지금 사실 미국과 가장 또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미중 상황에도 이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미중 간의 갈등은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뉴 스타트 트리티라고 해서 스타트가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거든요. 네. 그 신스타트 협정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있었던 거를 트럼프가 최근에 완전히 파기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중국도 지금 핵 미사일을 약 500개 이상 갖고 있고 2030년이면 1000개나 갖게 된다는데 중국도 같이 해야지 왜 미국하고 러시아만 감축하냐. 그래서 파기해 버렸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하고도 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중국은 단호한 입장이 우리가 5년 뒤에 100,000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5,000개에서 10,000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지금 감축협정에 지금 응할 태세가 아니다. 근데 당신들이나 하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러 베이징을 가는데 거기서도 물론 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이 단호하게 이거는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요. 냉전 시대에 미소 간의 핵 군비 경쟁을 했는데 그때와 다른 건 미소 간에는 직접적으로 상호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무기 경쟁만 한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행태는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서 베네수엘라에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다가 재판을 하고 있고요. 1989년에도 물론 파나마의 노리에가 그 수반을 체포해 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수십 년 내에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사실 미국이 이란이 비록 테러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핵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니까 미국에는 눈엔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유엔에서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군사 공격을 하는 건 국제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냉혹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힘이 세서 아무도 지금 그거 비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저게 정당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는 그런데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게 훨씬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근데 서방에서 이렇게 비난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방도 이란을 지원받는 테러 세력으로부터 테러도 받고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나서서 미국을 비난할 이유가 있겠냐 이러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건 굉장히 힘을 통한 평화를 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이어서 지금 아예 이란은 최고 지도자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모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 네.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어떨까요? 좀 핵 개발 의지가 위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정은은 아마도 오늘 밤은 잠을 설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마두로 체포해 갔을 때도 북한이 긴급하게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게 미국이 무소불위로 도대체 힘만 믿고 막 저렇게 날뛰는데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핵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란도 베네수엘라하고 달리 이란도 핵을 개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더 비슷한 나라인데 네. 이란이 저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만약에 저게 북한의 나를 정말 죽이러 온다. 더구나 하메네이가 지금 사망했잖아요. 네. 저걸 북한에 대비해 보면은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뭐 트럼프가 과거에 세 차례나 만나기도 했지만 미국은 북한을 공격해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란하고 북한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이란은 핵을 개발하다 지금 중간에 아직 핵무기는 한 개도 못 갖고 있는 상황이고, 농축 핵만 가지고 예, 있는. 네. 그러니까 그 농축을 아니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그걸 핵무기를 만들려면 적어도 한두 달 내지 몇 달이 더 필요한 거건데 북한은 핵무기를 한 50개 이미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도 있어서 이란은 미국까지 날아갈 미사일은 없었어요. 근데 네. 북한은 미국까지 날아갈 미사일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만약 북한의 지도자를 제거하려 참수작전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본토를 핵으로 공격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더군다나 아주 강력한 우방인 한국이나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복한다고 미국한테 못하니까 남한의 오산 기지를 뭐 핵으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한다든지 그러면 미군의 사상자가 뭐 많게는 뭐 1,000명 이상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북한을 저렇게 공격할 여지는 안 된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저런 행동을 미국이 할 때마다 북한은 핵을 더 개발하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또 하나 4월 달에 트럼프가 베이징을 가는데 네. 그때 우리 정부나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한테도 4월 달에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날 수 있게 주선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몇 번이나 트럼프를 만나서 친목도 다졌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그러니까 강원 양명책으로 트럼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이번에 그 당대회 때 김정은이 딱 밝혔거든요. 북한의 체제를 용납하고 네. 또 하나는 우리의 핵 개발 상황을 그러니까 용인해주면 나는 왜 만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대시 정책만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는 트럼프가 김정은이 얘기한 데서 힌트를 얻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중국 가기 전에 준다. 그러면은 정상회담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이 부분도 계속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한반도 평화를 강조를 하면서 네. 북한에게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화해 제스처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어떻게 북한이 화답을 하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가 듣기에는 김정은도 조금 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8.15 경축사하고 유엔 연설에서 하셨던 3대 원칙, 즉 우리는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 우린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또 붕괴시키려고 전혀 노력할 생각이 전혀 없다. 네. 북한에 핵구지하거나 그런 생각 전혀 없다. 흡수통일할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또 천명하면서
또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네. 무인기 사태 이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사과는 안 했지만 정동영 장관이 사실상 사과도 했고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남북한이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대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누누이 봐왔는데 네.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함께 협력해서 남북한이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얘기하신 것처럼 첫술밥에 뭐 배부르겠냐.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금년 여름이나라도 아니면 4월 달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난다면 그 뒤에 남북 관계가 원산에 갈라지고 관광이라든지 남북 간에 경협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체제 붕괴 위기 없이 남한하고 대화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주면 언젠가는 대화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